네, 비트코인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암호화폐 중에 하나지요. 이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는 입소문이 퍼지자 너도 나도 그 대열에 합류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두고 투기의 온상이라며 규제를 단행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고 또 이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 블록체인이 4차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로 평가받으면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투기의 수단인 걸까요? 아니면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미래 기술인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민영산 시사평론가와 함께 그리고 유니엔 IT 이상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오셨는데 어떠세요? 어떤 소감도 한번 부탁드려요. 정말 늘 화면에서만 보고 또 그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봤던 그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그 현장에 와서 보니까 남다른 감회, 그리고 뭐라 할까요? 그 많은 분들이 또 관광객으로 오셔서 함께 하는데, 이런 그 문학의 현장에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힐링하고 또 나도 같이 함께 힐링된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네. 네, 저도 오면서 정말 하얀 메밀꽃을 처음 봤는데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우리 블록체인과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우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블록체인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은 저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정립해온 시장의 흐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카카오페이 등은 이렇게 회원들끼리만 사용이 가능한 폐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암호화폐는 이러한 제약이 없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화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설명대로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도 좋을 만한 기술인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규제를 강하게 걸었단 말이에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규제를 했고 또 그 의견도 살짝 얹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부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네, 그 다음에 그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암호화폐에 구분을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암호화폐가 거래가 되면서 그 예를 들면 1비트코인이 뭐 100만 원, 120만 원 가버리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이게 너무나 국민적 투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실질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정부가 좀 더 이렇게 찬양해주고 해야 될 텐데 이걸 완전히 투기로만 보고 무조건 규제하는, 사실상 이렇게 거래를 거의 못하게 하는 신규 그 가상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말씀하신 거에도 동의를 하지만 얼마 전에 또 그 여대생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좀 투자를 잘 못하면서 3천만 원의 빚을 남기면서 신변에 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일각에 대한 우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정부의 책임이냐 개인의 책임이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호화폐 거래라는 것을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하시는 증권 거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책임인 것이거든요. 단 그 증권 시장이 그 투기 자금이 몰려와 가지고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예, 원천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부산물로 나온 암호화폐를 우리 국민들이 거래를 하는 것은 국민 거래에 자연스럽게 맡겨두는 것이 순리고, 네. 외국에서는 사실 다 맡겨놓고 영국, 독일, 싱가포르, 스위스 같은 데는요 완전히 허용하고 맡겨놓고 있는데, 단지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투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블록체인 얘기를 하면 암호화폐 저는 1대1로 딱 성립되는 공식 같아요. 하지만 또 블록체인에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요. 대표님께서 한번 그 기술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기존의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그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결제 수단은 그 과도한 수수료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는 늘 소비자나 판매자가 적지 않은 부담거리인데요.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수수료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이변조가 없는 투명 거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혹시 저는 요즘 그 인터넷 뱅킹을 은행 뱅킹보다는 카땡 뱅크 이런 카땡 이걸로 쓰는데요. 혹시 그런 것들도 뭐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기술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기술인가요? 예, 그런 것은 그 회원들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폐쇄성을 갖고 있는 네네. 어떤 지역 화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 또 국내에서도 이 블록체인을 좀 접목시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사례들을 조금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블록체인 기술을 결제에 사용한 사례가 주유소에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결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서 네. 주유소와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더 네네. 쉽게 그 설명을 드리면은요. 하나의 결제 수단입니다. 암호화폐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적에 포인트로도 결제할 수 있고 마일리지로도 결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금으로도 결제할 수 있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로 이제 올패스페이로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암호화폐 종류가 한 1,600종류, 2,000종류가 넘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제 수단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결제 수단인 하나가 화폐인 것처럼 근데 신용카드는 우리가 사고팔고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암호화폐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등락될 수 있고 네. 정부에서는 이 부분만 보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서 국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빵을 살 때 뭐 메밀을 살 적에 얼마든지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단지 그걸 거래하는 과정에서의 투기 세력, 투기의 조장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네. 원장님께서는 제가 좀 초반부터 말씀하셨던 것이 규제를 조금 풀어줘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럼요. 지금 네. 그 규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었던 이미 거래하고 있었던 한 4개 업체는 어찌 보면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업체들이 얼마든지 거래소를 개장해서 이 암호화폐를 다양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에다 맡기는 게 중요한데 우선 그걸 딱 정부가 지금 막고 있고 아예 그 가상 계좌를 개설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책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그 주변 국가들은 어떨까요? 뭐 일본, 가까운 일본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그 가상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을 대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일단 중국하고 인도 같은 데는 전면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독일 이런 데는 또 전면적으로 그 허용을 하고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단지 우리 한국하고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아주 약한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를 일본보다는 좀 강도 높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그리고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당히 달라지는데 그 정부 관료들이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아는 한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부산물로서 나온 이 암호화폐는 하나의 결제 수단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주유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사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민간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정부 뭐 정책, 뭐 프로세스에도 접목을 시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한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일테면은 우리 그 민주주의, 블록체인 민주주의란 말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 의료 데이터에 접목시키고 또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 투표 과정에 여기 그 접목시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인구의 모든 각각 개인의 의료에 관한 질병에 관한 진료 기술들을 갖다가 전부 저장시키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우리 이상호 대표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그러면은 우리 일 개인의 의료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딱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이변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의료진들이 봤을 적에는 이 환자는 어디를 어떻게 진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 진료가 있을 수가 없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술이 있는 거고 또 민주주의 투표 과정에 이걸 갖다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은 훨씬 더 훌륭한 국회의원 후보, 네. 훨씬 더 훌륭한 시장 군수 후보를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해서 지속적인 누적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 선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후보가 누구인지, 좋은 군수가 누구인지를, 좋은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를 그 충분히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 축적 데이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계속 이제 찬성 쪽으로 가시니까 제가 좀 반대쪽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그 말씀하셨던 의료 정보를 저장을 하고 또 뭐 개인 정보를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국가 혹은 어떤 시스템이 그거를 다 가지고 있다면 그쪽에 또 권력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우리 이상호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일단 그 이변조가 불가능하고 네.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걸 관리하는 사람만이 딱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사실은 좀 불식돼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표님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차기 대권 혹은 뭐 정부에서 뭐 지방자치에 나왔던 후보들이 계속해서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약을 내놓고 있는 모양새예요. 근데 중앙 정부는 또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엇갈린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 이상우 대표님을 비롯한 네.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페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는 좀 달라요. 제주도는 주로 거래소를 갖다 유치해서 중국 자본을 많이 끌이고 하려고 하는 거래소 활성화에 지금 전념하고 있고 또 작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노원이라는 노원페이를 그 만들어내 가지고 노원구 안에서는 계속해서 바우처 형태로 지금 그 유통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정치적으로 어떤 그 자기들의 정치적 그 더 큰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주민을 위해서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서의 이 그 암호화폐를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기도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이춘희 세종특별시장 같은 경우가 암호화폐 거래를 세종특별시에서는 얼마든지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이미 포부를 밝혔어요. 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기초단체로서는 이미 노원구에서는 이미 유통되고 있고 지금 많은 기초단체에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다. 예를 들면은 이 평창군에 평창페이를 만들면은 평창군 내에서 얼마든지 이 축제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에서는 얼마든지 화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돈으로 주면은 다른 데 가서 결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네. 그 지역 내에서만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경제가 활성화되겠습니까? 네, 네. 예, 그런 생각.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어떤 그 시장 군수 그다음에 단체장들이 정치적 이유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주민들의 결제 수단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네. 그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단순 투기 목적이 아닌 정말 실생활에 유용하고 또 발전시켜야 할 기술로 하려면 이 거래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호화폐 중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이제 지하 자금을 조금 세탁하려는 것 아닌가, 좀 이제 계속 24시간 열려 있고 또 잘 잡히지가 않으니까 좀 검은 돈이 흘러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 대표님은 이 거래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래소라 하면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 화폐 본연의 기능보다는 근본이 투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암호화폐가 어디 쓰이는지를 잘 살펴보면 사실 거래소 외에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 이전에 실생활에 쓰일 수 있도록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의 기능을 대체하려면 이런 거래소뿐만 아니라 먼저 개인 전자지갑, 결제 시스템 같은 생태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암호화폐 공개 허용을 옹호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가 좀 풀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번 정기국회는 네. 좀 그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 현재 국회에 이제 발의되고 있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 한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암호화폐라는 것이 카지노에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그 오락을 할 적에 그 카지노판의 칩이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카지노판의 그 도박판의 그 투기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국민들이 그 결제 수단으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현재는 전자 그 통신 판매업으로서 일종의 보고 있어요. 암호화폐를.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아예 법률적으로 제정을 해서 네.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법을 만들 또 수 양지로 있도록 좀 끌고 나오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활성화시켜서 아예 법령으로 만들어서 네,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원도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 뭐들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법안이 한 5개 정도가 발의돼서 네, 네. 아마 좀 차츰차츰 되면은 활성화되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고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추후에 또 초대해서 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비전 그리고 방향까지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대표님부터 말씀 부탁드려요. 예, 그 암호화폐는 지역적인 기존의 결제 수단에서 어떤 장벽이 없는 국제적 결제 수단으로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그 다양한 암호화폐 출현에 따른 유행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고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성공은 무엇보다 결제 시스템, 인프라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블록체인 기술로 보면은요. 비트코인 못지않은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도 더 좋은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트코인이 삼성전자 주식이 거래되는 것처럼 네.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낸 암호화폐가 얼마든지 양성화 증권시장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풀고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애국에 있는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자금을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4차 산업의 기술이고 기술혁명이고 기술 발달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21세기, 22세기까지 우리 자손 네. 만대 얼마든지 걱정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더욱더 좀 양지에서 발전이 돼서 우리 유용한 플랫폼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영삼 시사평론가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가 이상우 대표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블록체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대 단편 소설의 대표작이죠. 가산 이효석 선생의 메밀꽃 핀 무렵의 작품의 배경지인 이곳 봉평에서 자연과 문학이 함께하는 2018 평창 효성문화제가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NTV 야외 뉴스센터가 나와 있는 이곳 효성문화제 현장에서는 소설 속 묘사처럼 정말 하얗게 핀 메밀꽃과 또 수많은 관광객들이 어우러서 이 축제의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홍균, 이효석 문학 선양의 이사장 그리고 한윤수 평창군 문화관광과 과장과 함께 평창 효성 문화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를 사실 메밀꽃을 보러 처음 왔어요. 근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지금 즐기고 계시는데요. 이 평창 효성 문화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효석 우리 메밀꽃 풀 무렵 이효석 문학은 문학이 살아있는 축제입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문학이죠. 9월이 되면은 온통 들판이 하얗게 피는 모밀밭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레방아 그 추억의 그 허생원이 첫사랑을 찾던 네. 그 물레방앗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동이가 아버지를 그리는 그런 또 충주댁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 전통 음식과 또 이렇게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마음,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있는 참 그런 삼합이 뭉쳐진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많은 구경하시고 느끼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전경이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정말 아름다운 전경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나오는 것이 지금 선양관의 문학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리고요 이효석 선생님의 사진도 보여집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축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통마당, 문학마당 그리고 자연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 마당 좀 간략하게 세 가지의 특색을 좀 소개해 예. 주세요. 문학마당, 전통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석 문학마당은 문학관과 최근 개관한 그 달빛 언덕으로 중심으로 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문학 공연과 작가의 만남, 독서 체험, 기획 전시, 그다음에 그 문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거기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마당이 있는데 전통마당에서는 메밀꽃밭과 흥정천 개울가를 중심으로 한 공간의 섭다리, 그 징검다리 건너기, 추억 만들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축하할 일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 평창 효성 문화제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8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과장님, 이렇게 우리 효성 문화제가 계속 매년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알고 계시겠지만 봉평은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 소설의 실제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소설에서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며 메밀꽃이 핀 들판을 잘 묘사했습니다. 무더위를 뒤로하고 가을의 문턱에서 실제 소설 속 장소와 소설 속 인물을 연상하며 눈앞에 드넓게 펼쳐진 한방눈이 덮인 것 같은 메밀꽃을 보며 메밀꽃과 닮은 하얀 뭉게구름이 몰고 오는 초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함께 발길이 이곳으로 향하지 않을까요? 한 번쯤 찾아와 주신 분이라면 소설 속 주인공과 감정이입이 되어 시간이 흘러도 쉽사리 잊혀지지 않고 계속하여 마음에 남아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과장님 저 그 문구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정말 주옥 같은 명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제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소금을 훅 뿌려놓은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메밀꽃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 올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연, 사랑, 그리고 추억입니다. 매년 이렇게 주제가 바뀌나 봐요, 이사장님. 네, 주제가 올해는 인연, 네. 사랑 그리고 추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주제가 선정된 배경이랄까요? 어떤 것을 표현을 하려고 했을까요? 인연, 사랑, 그 추억인데요. 꽃말이 연인입니다. 연인. 네. 연인은 곧 사랑이고 사랑은 곧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연인이 되고
사랑을 이루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사랑을 추억하는 시간과 공간으로 효성문화재가 기억되었으면 해서 인연, 사랑 그리고 추억으로 올해를 정했습니다. 예. 네, 그 제가 듣기로도 예전에 일단 그 톱스타 부부가 되기 전에 프로포즈로 네, 메밀꽃을 이렇게 트렁크에 가득해가지고 널 사랑해 하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러한 그 사랑이 담긴 꽃말이군요. 예. 네. 연인.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수년간 우리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정말 이곳저곳 손때가 안 묻은 곳이 하나도 없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올해 이 문화재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신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예, 올해는 특별히 그 새로 조성된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달빛 언덕이라고 거기에 참 많은 문학 그 주제로 해서 공간을 채우고 또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모밀꽃도 더욱 신경 써서 조성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2일에는요, 우리 관광객 2,000명이 함께하는 풍등을 메밀꽃 위에서 날렸다고 하는데요. 두 분은 함께 하셨나요? 날리셨나요? 날리셨어요? 예. 네, 그럼 참여했습니다. 크게 대답해 주신 이사장님부터 예. 한번 소원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사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아무 탈 없이 진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즐기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걸 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건강과 우리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걸 담아서 띄웠습니다. 예. 또 개인적인 소망은 없으셨어요? 개인적인 소망. 뭐 아들 딸 잘 되라고 이런 거죠. 예. 역시 부모님의 예, 마음은 예. 다 같은가 봐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과장님의 소망도 궁금해지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참여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누구나 소원하듯이 저를 믿고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었고요.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우리 군의 문화관광이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효과가 지역 구석구석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올림픽 레거시로 만들어가는 것과 이를 통해 평창군이 전국 최고, 더 나아가 세계의 문화관광 1번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너무 큰 소원을 빌었나요? 아닙니다. 네, 차근차근 기획하고 만들어가면 어렵지만은 않을 거라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과장님의 걸맞는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과장님, 이 평창 효성문화재가 문학을 닮은 이런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행사는 뭐 이런 축제 속의 주제는 꼭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가산 이호석 선생님의 문학 세계를 탐구하며 가을의 문턱에서 문학의 향기를 느끼고 싶다면 문학 산책과 문학 특강을 추천합니다. 매일 오후 1시와 3시에 진행되는 문학 산책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 이호석 문화재 행사장 곳곳을 다니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흥정천 돌다리와 물레방앗간 등을 누비다 보면 머릿속에 소설 속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문학 산책으로 소설 속 상상의 나래를 펼친 후엔 문학 특강을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이혜석 선생님의 문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2시와 4시에 진행되는 문학 특강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살짝 찔리네요. 사실은 이렇게 효성문화재 왔을 때 저는 메밀국수와 메밀전과 그리고 막걸리 한 잔 좀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를 좀 볼까 이렇게 했었는데 맞습니다.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문학을 좀 중심으로 보면 좋겠는데 게다가 이 전문적인 해설사가 같이 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장님, 이 평창 효성 문화재가요. 이렇게 저는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나 했는데 민간 주도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우리 주민이 기획하고 집행하는 축제는 아마 유일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문화관광체육부라든가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이런 지원이 사실은 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사단법인 이효석 선양회에서 다 이렇게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도 예산 지원 진짜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진짜 발로 뛰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우리 기업의 한화 리조트 또 혜태 샘물 휴니스 평창 많은 기업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이 축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게 주관이 사단법인 이호석 문학 선양회가 주관이 되는 네, 건가요? 네, 네. 중심이 돼서 네, 이제 뻗어 나가는 건데 네. 그 문학 선양회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우리 선양에는 1972년도에 지역 몇 분들이 모여서 이호석 추모 사업회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에 봉석회, 가산문학 선양회, 다시 1999년에 이호석 문화재로 되었습니다. 지금은 선양부와 축제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무엇보다도 이 민간 주도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함께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도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더욱더 우리 국위선양에 좀 더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봉평에서도 이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봉사 열기가 뜨겁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맞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참여를 또 이렇게 하시나요? 동계올림픽 기간 동에 메밀꽃 돌이켜질 어. 소리라고 있습니다. 네. 민속 공연을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관광 안내부터 자원봉사자들이 해서 그 봉평을 찾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에 대표하는 축제를 육성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평창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성화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 2017년 기준 조사에 따르면 평창 효성문화재 방문객의 93%가 예지 방문객이며 소비 지출은 쇼핑, 식음료, 숙박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방문객 소비 지출로만 경제 효과를 따져 보았을 때 약 211억의 파급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잘 만들어진 축제 하나가 지역 발전을 이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효성 문화재를 통해 메밀하면 봉평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한 것도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밀국수, 메밀가루, 메밀전 등 음식부터 메밀 베개를 비롯한 생활용품까지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웰빙 트렌드가 강조되면서 메밀 산업이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경제도 살리지만 그게 파급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여행 상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올라면 또 교통수단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 관련돼서 숙박, 숙식 그리고 교통,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좀 있어야지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요? 어떤 지원을 또 해주시고 계시나요?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KTX가 네네, 맞아요. 개통되었었는데 KTX 연결시켜서 저희가 다양한 그 서비스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네. 예지에서 관광버스로 와서 1박을 하게 되면 10,000원의 숙박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봉평을 찾은 많은 분들이 축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저는 일단은 마음의 힐링이 됐어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꽃을 한드름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그 어딜 갈 수가 없거든요. 서울에서 보기가 좀 힘든데 이곳에서 정말 이게 몇만 송이, 몇만 송이, 백만 송이, 천만 송이 이런 송이를 보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사장님 그러면은요. 우리 이 봉평을 찾으신 우리 관광객 분들이 이 축제를 통해서 이거 하나는 꼭 얻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일단은 오시면은 메밀꽃 열차를 한번 타시고 우리 저 메밀꽃 밭을 한번 싱싱 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효석 달빛 언덕 그 추억 만들기라든가 다양한 이벤트를 참석하셔서 예쁜 엽서도 그리시고 또 메밀 막걸리도 참 한잔 하시고 우리 저 재래장터 가면은 흥겨움과 그 저 옛날에 어떤 정서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런 네. 데서 와서 진짜 힐링도 하시고 마음의 내일을 위한 충전을 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내일을 위한 충전 맞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축제에서 이거 하나는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있을까요? 이여석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봉평에 오셔서 이 문학의 정치 듬뿍 느끼시고요. 네. 여기가 고냉지 지역으로서 좀 청정한 지역입니다. 최고로. 그러니까 돌아보시면서 인근에서 맛 좋은 우리 평창 한우도 한번 드시고 가셨으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우리 이효석 문화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 두 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관광객분들이 요 앞에 쫙 계십니다. 2018 평창 효성 문화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먼저 이사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봉평에 오시면은 그 자연을 고요한 자연과 함께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문학이 살아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달빛 그 언덕에서 자기 소망을 한번 또 써보시고 기록하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쭉 이렇게 가시면 잘 모릅니다. 한번 참석해서 본인이 직접 쓰시고 또 본인이 한번 이렇게 겪어보시고 상품도 좀 차가지고 가시고 상품도 이렇게, 있나요? 예. 많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름다운 분들 많이 오셔서 즐기고 이렇게 많이 타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앞에서 효성문화재 문학을 즐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축제하면 빠질 수 없죠. 이번에는 바로 먹거리에 대해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축제장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어느새 갈증이 나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효석 달빛 언덕의 카페에선 이효석 선생님이 즐겨 드시던 헤즐넛 커피를 비롯해 메밀과 커피 원두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메밀리카노 등 특색 있는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메밀리카노요. 네네. 네, 그 요즘 젊은이들은 또 SNS에 올리는 걸 좀 특색적인 걸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메밀리카노 혹시 드셔보셨나요? 예, 맛있나요? 먹어봤습니다. 예, 특이하고 네. 참 새로운 맛이 납니다. 네, 또 추천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저 음료와 함께 근대문학 체험관에서 1920년대에서 30년대 감성을 느껴볼 수 있으며 어둠이 내리는 후엔 평양 푸른 집에서 밝은 달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주 무대로 이동하셔서 수준 높은 전통 공연을 관람하며 장터 음식과 메밀 막걸리를 곁들이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룻밤 주무시고 난 뒤 봉평에서 아침을 함께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효성 문화재에 대한 계획과 비전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말씀 부탁드려요. 예, 우리 효성 문화재는 메밀꽃 축제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학의 예술을 아름답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축제로 효성 문화재가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물론 모밀꽃밭도 더 많이 조성하고 또 우리 모밀에 대한 음식 먹거리도 더욱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 오시는 데 즐겁고 마음도 담아가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의 계획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 무엇보다 가을 문턱에서 시작된 이번 효성 문화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체육 우수 축제에 선정된 저력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여 대한민국 대표 축제, 더 나아가 글로벌 축제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민선 7기 평창군의 슬로건인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의 규조에 맞춰 평창군의 균형 발전과 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문화와 평화 올림픽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두 분 덕분에 더욱더 우리 평창 효성문화재가 발전할 것이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많은 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하홍균 이효석 문학선양의 이사장과 하윤주 평창군 문화관광과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